조선에서 가장 미움받은 여자.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난 날입니다. 반정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하자 연산군의 후궁 장녹수가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궁이시 앞 지금의 서울시청 부근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처형 이후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연산 군일기의 기록입니다. 군중들이 몰려와 그녀의 시신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지며 외쳤습니다. 나라의 고혈이 모두 여기서 탕진됐다. 시신은 기왓장과 돌멩이에 뒤덮였습니다. 실록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이 장면 하나가 장녹수라는 인물을 설명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미움받은 여자. 그러나 오늘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서 살다간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실록에 기록된 사실만 보겠습니다. 장녹수라는 이름은 조선 역사에서 연산군과 함께 언제나 등장합니다.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그녀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떤 드라마도 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그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가 아닌 실록이 기록한 장녹수를 보겠습니다. 챕터 1. 노비의 딸.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신분, 장녹수의 아버지는 충청도 문의현령을 지낸 장한필입니다. 현령이면 지방관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천민 출신의 첩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 제도에서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녀도 천민입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대물림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장녹수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령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선의 법이 그랬습니다. 장녹수는 성종의 오촌 당숙이었던 제한대군 집안에 속한 노비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제한대군은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왕족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노비로 장녹수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노비로 살면서 장녹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도 제한대군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시집을 2번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였습니다. 이것이 연산군을 만나기 전 장녹수의 모습입니다. 노비, 결혼, 아이, 조선 신분제 아래에서 이보다 더 낮은 출발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장녹수는 노래와 춤을 배웠습니다. 실록에는 노래와 춤에 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배웠을까요? 기록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춤과 노래를 배운 것이 그녀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가 됐습니다. 연산군이 전국에서 운평이라 불리는 가무기생을 모집했습니다. 장녹수는 이 과정에서 운평 흥청으로 불린 궁중 기녀 선발에 들어갔고 결국 연산군의 눈에 들었습니다. 1502년 연산군일기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궁중으로 맞아들였다. 이로부터 총애함이 날로 높아져 말하는 것은 모두 따랐고 수권으로 봉하였다. 수권은 내명부 종사품입니다. 노비 신분에서 단숨에 궁중 품계를 받은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장녹수가 입궁할 때 나이가 30살 전후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은 상황으로 당시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연산군의 눈에 들었습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실록이 강조하는 것은 노래 실력과 동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춰주는 능력, 그것이 절세미녀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연산군 역시 장녹수를 만나기 전부터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흥청만 해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장녹수가 독보적인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한 미색 이상의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록이 기록한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이라는 표현은 비난이지만 동시에 그녀가 연산군의 심리를 정확히 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의 여자. 왜 연산군은 그녀에게 빠졌나? 연산군일기는 장녹수의 외모에 대해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절세미녀가 아니었습니다. 실록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용모는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30살이 넘었어도 16살 소녀처럼 보이는 동안이었다고. 뛰어난 미모가 아니라 동안과 노래와 춤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그녀에게 그토록 빠졌을까요? 실록이 직접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서 몇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패비 윤 씨가 사사된 것이 연산군이 4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실록과 여러 기록들은 연산군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장녹수가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꼬집거나 장난치는 일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그것을 허용했고 오히려 장녹수 앞에서만큼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연산군이 장녹수에게서 어머니 같은 존재를 찾았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사람, 마음껏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사람, 궁궐 어디에도 그런 존재가 없었는데 장녹수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리적 추론이지 실록에 직접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실록의 기록이 그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연산군일기 1502, 년 11월 25일 기사입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젖먹이 다루듯 하고 왕을 희롱하기를 마치 노예 다루듯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화가 났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 왕을 젖먹이 다루듯 했다는 표현은 당시 사관의 비난이 담긴 기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산군이 장녹수 앞에서만큼은 긴장을 풀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폭군도 누군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 누군가가 장녹수였습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연산군일기의 기록입니다. 부고, 즉 국가 창고에 재물을 기울여 모두 그 집으로 보냈고 금은주옥을 다 주었으며 노비 전답 가옥도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고 국가 재정이 한 여인의 집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입궁 이듬해인 1503년 장녹수는 종산품 수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종사품 수권에서 종산품 수경으로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노비 출신 기생이 1년 만에 궁중 상품 품계를 받는 일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권력의 맛. 장녹수는 정말 나라를 망쳤을까 총애가 권력이 됐습니다. 연산군일기에는 장녹수가 국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친족 챙기기입니다. 형부 김효손이 함경도 전양 별감이라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을 장녹수의 형부라는 이유만으로 올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무시했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김효손을 계속 승진시키고 신하들이 반대하고 무시하고 또 승진시키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장녹수의 형부라는 사실 하나가 그의 관직 경력 전체를 결정했습니다. 1506년에는 더 파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오빠 장복수와 그 자녀들을 모두 양인 신분으로 올리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장녹수 한 사람의 총애가 그녀 집안 전체의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뇌물의 창구가 됐습니다. 연산군일기 1502, 년 8월의 기록입니다. 왕실 종친인 남천군 이쟁이 노비 송사에서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장녹수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왕족이 후궁에게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장녹수가 연산군의 관심을 끈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력 장악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가 철거 사건도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녹수는 궁 밖에 따로 사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가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민가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선공감, 즉 왕실 건축을 담당하는 관청이 동원됐습니다. 백성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옥지화 사건이 있습니다. 1505년 12월 운평이라는 하급 기생 옥지화가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옥지화를 군기시 앞에서 참수하고 그 머리를 궁중 기생들의 처소에 돌려보이게 했습니다. 치마를 밟은 것이 사형 이유였습니다. 장녹수의 권력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녹수 때문이었을까요? 일부 현대 연구자들은 장녹수의 부정축제가 당시 관료 사회의 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연산군일기를 보면 그녀가 조정 요직에 자기 일족을 대규모로 심었다는 기록도 찾기 어렵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장녹수가 등장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오사화는 1498년, 갑자사화는 1504년이었습니다.
장녹수가 입궁한 것은 1502년입니다. 조선을 망친 것은 연산군 본인이었습니다. 장녹수는 그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록에 그녀를 비난하는 기록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신하들의 눈에 장녹수는 나라를 망친 원흉이었습니다. 그 비난이 실록에 그대로 담겼고 500년 뒤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관의 붓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양반 남성 관료들의 비슷한 행태는 관행으로 기록됐고 노비 출신 여성의 같은 행태는 망국의 원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옥지화 참수 사건처럼 명백히 잘못된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연산군이었습니다. 장녹수가 원해도 연산군이 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관의 붓이 장녹수의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500년 뒤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소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Chapter 4 반정의 날. 장녹수의 마지막 반정이 일어나기 얼마 전의 장면이 연산군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이 실을 읊고 두어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 몰래 서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장녹수와 또 다른 후궁 전비만이 슬피 흐느끼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연산군이 그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태평한 지 오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 연산군이 스스로 예언한 것입니다. 변고가 생기면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중심으로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됐습니다. 장녹수는 다른 후궁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녀를 연산군의 실정을 조장한 원흉으로 규정했습니다. 군기시 앞 지금의 서울시청 부근에서 참수형이 집행됐습니다. 처음 연산군의 눈에 든 지 4년 만이었습니다. 처형 이후의 장면은 연산군 일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와 그녀의 시신에 기왓장과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나라의 고혈이 여기서 탕진됐다고 외치면서 시신은 기왓장과 돌멩이에 뒤덮였습니다. 어떤 드라마도 어떤 영화도 이 장면을 실록 그대로 그려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록에 기록된 장녹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 연산군의 눈에 든 지 4년, 노비에서 후궁까지 오른 지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교동에서 2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중전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장녹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엔딩 그녀는 악녀였을까, 희생양이었을까, 장녹수의 삶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나 노비로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춤과 노래를 배워 흥청이 됐고 연산군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됐습니다. 4년간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반정의 날 참수됐고 군중의 돌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실록이 증명합니다. 뇌물을 받았고 친족을 끌어올렸고 민가를 철거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비 출신 여성이 조선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았을 때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당시 고위 관료들도 부정축제와 족벌 인사가 일상이었습니다. 장녹수가 유독 더 심했다는 증거는 실록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실록은 대부분 양반 관료와 사관의 시선으로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노비 출신 여성이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한 장면은 훨씬 더 강한 비난 속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료들의 비슷한 행태는 관행으로 기록됐지만 장녹수의 같은 행태는 망국의 원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장녹수는 악녀였을까요?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당시 조선의 구조 때문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비 출신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됐습니다. 춤과 노래를 배운 것도, 왕의 눈에 들려 한 것도, 왕의 총애를 최대한 활용한 것도 그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장녹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연산군은 중전 신씨를 그리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녹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조선의 사극들은 장녹수를 연산군의 진짜 사랑처럼 그리지만 실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정실 왕비 신씨였고 장녹수는 그가 가장 의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조선의 신분제가 만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날 군중의 돌이 그녀를 덮었습니다. 노비 출신 여인이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결국 왕과 함께 몰락했다. 그것이 조선이 그녀에게 허락한 이야기였습니다.